첫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시작을 또 야심차게 함께해 주실 분들을 두 분으로 모셔봤어요. 그만큼 또 워낙 또 뷰가 넓으신 걸로 다 아시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처음이시니까 내가 경제방송의 에이스다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큰형님부터. 큰형님부터 하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좀 고객들, 특히 시청자 입장에서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좀 어렵지 않게 전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쭉 10년 넘게 좀 해오면서 이런저런 시장에 대한 뷰라든지 종목에 대한 키핑, 특히 이제 탐방을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특히 CEO의 입장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큰형님 하셨으니까 또 우리 과장님도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상경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뭐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이번에 발령 나면서 좀 많은 사람들과 이제 탐방이나 이런 기회가 생각보다 좀 많아진 건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들리는 얘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나 올해 좀 시장이 만약에 좋아진다고 했을 때 옛날과 다르게 조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또 활약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먼저 세 가지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뜨거운 이슈죠. 엔터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러시아 석유 감산 이슈 그리고 요즘 핫한 SNS 본디에 대한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SM 공개 매수를 본격화했죠. 일단 SM은 인수 주체가 하이브가 되든 카카오가 되든 지배구조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SM발 지각 변동이 어떻게 엔터주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형님 이상경 차장님께서는 사실 SM이나 하이브 주주분들께서 그동안 조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네.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로 검색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과점된 형태인 것 같고요.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마켓 세어는 충분히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이브가 상장한 이후에 재평가 국면에 가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3분기부터 SM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4분기 넘어서면서는 CJ라든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카카오 쪽에서 지분에 대한 참여, 특히 이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아마 이제 그 UAE 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라든지 중동 쪽에서 들어오는 흐름들이 아마 긍정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는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좀 시장에서 얘기가 됐는데 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 그렇죠. 가운데 뭐 사회이사 편입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수만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제 하이브 쪽하고 MOU를 맺으면서 시장에서 12만 원 콜을 부르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인데 이제 주말에 쭉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본 제 개인적인 결론으로는 네. 하이브가 만약에 카카오를 통해서 이제 경쟁을 통하고 특히 SM과 하이브 쪽에서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시장 업계 MS가 85%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과점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3월 말 주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SM은 어차피 하이브 쪽에서 12만 원 콜을 했고 네. 그러면 하이브 쪽에서는 자금에 대한 조달 한 6,800억 정도 현금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좀 통해서 아마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수혈을 한 이후에 이제 한 1조 한 2, 3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SM 주주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12만 원 콜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네. 하이브 주주 입장에서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담아가는 좀 흐름을 받아가면 될 것 같고 아마 그 밑단에서 이제 MS를 좀 하고 있는 IP를 통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오히려 또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이브가 지금 아무래도 1조 원 넘는 자금이 필요해서 좀 단기적으로 재무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던데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SM 뭐 12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배구조 분쟁이 빠지더라도 이후에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위로 더 갈 수 있을지 이 두 종목에 대한 투자적인 접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엔터에 대해서 좀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졌죠. 네. 이제 빌보드를 가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기대치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왜 그동안 SM에서 빌보드 차트에 들어오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면 물론 이번 SM 3.0을 발표했을 때 네. 결국 이제 레이블 자체를 다양하게 이제 분산을 지켜버리기 때문에 이수만 체제에 갖춰졌던 그런 다양한 그 성향이나 그런 캐릭터들이 갖춰졌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레이블 자체가 다양한 성격의 음반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많이 다양하게 나아진다로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에 대한 이제 하이브 역시도 뭐 소스 뮤직이나 빅히트 뮤직이나 오늘 이제 그 레이블 어도 레이블 같은 경우도 그만큼 같은 소속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른 그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SM이 하이브로 인수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좀 많이 좀 발휘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나오죠. 뭐 DOU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과연 이버스와 과연 같이 섞일 수가 있는가 여부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추후에 얘기를 논하더라도 이제 엔터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매출의 비중 자체가 예전에는 뭐 음반이나 콘서트에 좀 많은 비중이 좀 치워졌다면은 추후에는 이런 간접 매출이나 이런 굿즈 상품에 대한 매출이 좀 다양하게 좀 콘텐츠의 다양화로 인해서 좀 엮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SNS 3.0뿐만 아니라 솔직히 뭐 엔터도 2.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외 시장에 대한 근접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중국 이제 리오프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뉴진스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에 들어가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콘서트 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막 6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콘서트가 열리게 되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작년 콘서트가 열렸지만은 콘서트 열린 매출에서 20% 정도에 대한 성장 레벨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그렇게 했고 하이브도 좀 본격적인 자금을 수여를 해서라도 좀 인수를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SM과 하이브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SM, CNC만 홀로 강했거든요. 그동안 뭐 SM은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오늘 조금 주가 움직임이 약했고 하이브나 카카오도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SM, CNC만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SM은 12만 원의 콜을 불렀고 네. 하이브는 어차피 자금을 수혈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상황에서 오히려 앞전에 말씀하신 위버스라든지 DOU 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SM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SM, CNC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라는 좀 흐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카카오 엔터 쪽에서는 많은 자본을 투여해서 각각의 그 뉴진스라든지 각각 여러 가지 신규 들어온 엔터 쪽에 대한 투자 법률이 활발하기 때문에 SM, CNC에 대한 러브콜은 아마 오늘 개인들이 110만 정도 사면서 네.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이쪽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M의 경영권 분쟁 이슈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엔터업계 전체가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SM뿐만 아니라 빅4 기획사 실적 눈높이가 다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엔터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셨을지 궁금한데 우리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제일 좋게 보십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작년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네. 전체 매출 대비 ROE가 40%를 차지할 수 있는 그만큼 어닝이 큰 업종은 현재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SAMG 엔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시겠지만 이제 캐릭터 IP를 통해서 중국 쪽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12월 25일 날 중국 쪽에서 완구 쪽 매출을 MS 1등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유럽 쪽에 대한 전체 MS 12조에 대한 시장 진출을 좀 확정을 지었고 제가 3분기에 탐방을 좀 다녀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과거의 위즈웍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상 쪽에 대한 3D 쪽에 대한 구현을 확실히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번 IPO를 통해서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직 계열을 통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좀 그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작년 하반기에 1등을 기록한 게 아니라 2015년도에 미니 특공대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한 7, 8년 정도 장기적인 성장 플랜을 만들어갔고 티니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포켓몬 유행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티니핑에 이제 보시게 되시면 삐지면 삐진핑, 화나면 화난핑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모아요. 되게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캐릭터를 내가 사고 이 친구도 산다라고 하면 네. 나도 사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완구류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모으는 게 또 하나의 좀 이슈가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마트 이런 데 간다라고 하면 그 완구 쪽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 네. 매출이 좀 가격대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올해 이제 12월 달 이후에 뭐 중국 춘절 그리고 어린이날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장 MS를 어떻게 늘려가야 되는지 그리고 상장 이후의 재평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올해 특히 내년까지 좀 쭉 가져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4 기획사 말고 SMG 엔터를 뽑으셨어요. 차장님도 좀 빠진 어른들도 좋아하는 티니핑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SAMG 엔터를 눈여겨보시고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그렇다면 엔터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제일 최선호주로 좀 뽑으셨을까요? 일단은 뭐 신인 아티스트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하이브가 일단 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SM이 인수했을 경우에도 가정을 했을 때도 추후에 뭐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꾸준하게 좀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이제 올해 중요한 이제 제2의 BTS라고 하죠. 한 6명 정도 되는 남성 이제 아이돌 그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해외에 대한 아티스트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 전부 다 한국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결국에는 해외 시장을 이제 개척하겠다는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TXT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BTS에 좀 가려져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있던 뭐 뉴진스나 이런 TXT와 같은 활동들이 계속 꾸준하게 뭐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리스크로 여겨져 왔던 BTS 군입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구간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신인 아티스트들이 뭐 YG도 그렇고 뭐 JYP도 그렇고 소속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괜찮은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는 좀 하이브가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최선호주를 하이브로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가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국제유가 관련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감산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죠. 그러면서 유가가 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다시 갈 수도 있다. 이런 네. 말도 나오던데 정유주들은 사실 오늘 강세였다가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유주의 영향은 얼마나 갈까요? 시장은 굉장히 좀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 쪽에서 감산에 대한 결정은 했지만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놓고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 결정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0만 배럴 감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격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중장기전으로 가고 이제 중국과 인도에서 수요가 받쳐준 가운데 아마 러시아에서 생산한 대부분은 유럽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인도 쪽에 좀 소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초에 나오는 비축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추가적으로 가격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따뜻한 겨울이 오면서 러시아 쪽에서는 천연가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가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전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자금 여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전일 감산에 대한 이슈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정유주 특히 뭐 정유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시장을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펙과의 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부분이 경기와 맞물려서 100불, 140불 이렇게 가는 흐름들은 3분기 이후라든지 조금 더 이연이 되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슈에 시장 영향을 받았다라는 정도를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유가가 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중국이나 인도 수요가 늘면서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하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상반기까지는 이제 결국에는 정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 기미는 일단 보이곤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유가 가격 상한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러시아가 감산하는 이슈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만큼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비축유 방출로 인해서 여기에 말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저 오펙 플러스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추후에 대응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곤 했지만은 네. 결국 3월 초에 대한 중국 양해에 따른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분위기도 좀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 최근에 골드만삭스 역시도 100달러를 어느 정도 상향을 이제 보았던 게 하반기쯤에 만약에 중국 경기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회복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더 부각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물론 내일도 당장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되지만은 결국
결국 이런 유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분위기가 만약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물론 정유주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는 게 워낙 이제 선반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정도 끝이 보이는 흐름이라 치면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히려 정유주보다는 조선주 쪽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만큼 그런 쪽에 대한 수주나 이쪽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정유주 두 분 다 러시아 감산보다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요를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근 한 주간 가장 핫했던 본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디는 메타버스 SNS인데 앱스토어 무료앱 1위로 올라섰습니다. 본디가 캐릭터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데 제 주변에서는 이 아바타를 만들고 인증샷 올리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차장님은 해보셨습니까? 네, 아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3주 전부터 좀 유행의 붐이 일어났고 저희 어렸을 때 했던 싸이월드의 확장판이라고 맞아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애플 앱스토어라든지 특히 이제 구글 쪽에서는 SNS 관련된 인기 차트 1위를 계속 기록하면서 단기적인 이슈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구현했던 대부분의 참여자가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표현했다라고 하면 3D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방에는 침대가 있고 뭐 고양이를 키우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아마 초대 부분은 50명까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들이 과거 저희가 싸이월드 했던 뭐 이런 문화들이 좀 확장되는 개념인데 자 그러면 2년 전에 유행했던 SNS 팔로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현재 지금 본디랑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행은 한 2달 정도 되고 좀 사그러든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찾고 이런 이슈가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다운로드를 본다라고 네. 하면 인기 차트 1위이지 다운로드 수 매출 1위는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AI 쪽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될 평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과연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현재 뭐 한 2, 3일 정도 되면은 꾸미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참여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주라고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움직이는데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되 매매라든지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공부는 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적극적으로 이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좀 매수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안 해보셨다가 오늘 저희가 이슈 본다고 하니까 바로 깔아서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보셨나요? 일단 기기가 지원이 안 돼서 설치가 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본디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근데 대충 흐름을 이제 앞에서 이상민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일단은 약간 2년 전에 얘기했던 SNS 플랫폼이 아마 클럽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제 초대장을 보내서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서만 이제 한해서만 이제 그걸 초대를 받아서 이제 하는 건데 결국에는 폐쇄형에 대해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 여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본디도 폐쇄형으로 볼 수 있나요? 예, 폐쇄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50명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네. 결국에는 향후에 컨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광고형 매출에서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싸이월드도 물론 예전에 SK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본디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상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보니까 오늘 소프트웨어가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뭐 이것도 이게 아마존 클라우딩 업체에서 좀 시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한가를 갔지 결국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AI든 뭐든 일단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제 의지로 인해서 좀 다운로드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매출에 대한 유지성을 지속성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몇 달은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2030 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본디가 뭐냐라고 여쭤보시는데 확실히 본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핫했던 SM 이슈, 국제 유가, 또 본디까지 3개로 정리해봤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에코프로 BM 기세가 무섭죠. 더 갈 수 있을지 알아보고요. 한전 KPS 그리고 꿈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하락 마감해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대장주 자리 굳히면서 죽지 않고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최근에 양극재 관련해서는 좀 수주 소식에 따라서 이제 워낙 이제 수급 쪽으로 많이 몰렸던 한 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올해는 이제 유럽에 대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최근에 뭐 BMW나 미국의 이제 포드 자동차에 일단 수주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항상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2차 전지에 대한 큰 센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의 좀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냐 여부에 따라서 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좀 뒤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도 2025년부터는 이제 캐파가 유럽이랑 북미 쪽에 이제 생산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런 주가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밸류를 좀 땡겨왔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NNF나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다음 달인가요?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네, 맞아요. 발표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시장에 또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도요타가 전 세계 자동차 캐파가 가장 큰 그 자동차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도요타가 어떤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산 물량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 BM도 덩달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 중에서도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가장 강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상경 사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전체적으로 양극재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실적 발표 전후에 캐파 증설을 통해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구간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IR을 통해서 10년 장기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아마 3월 초에 미국 의회에서 IRA 관련된 세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쪽을 통해서 현재 포항 쪽에 대한 부분들 공장을 이런 수직 계열화를 통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런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져가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흐름인데,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성장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현재 주가에 대한 밸류, 특히 현재 주가 위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오를 때 좀 과감하게 큰 시세를 내고, 또 쉴 때는 좀 장기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 좀 쉬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3월 초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된 흐름이 현재 에코프로 BM에 대한 위치인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12월 달부터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를 굉장히 좋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회계사 출신의 증권사 출신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네.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에코프로가 시총이 커져야 어닝을 통해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하고,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여러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에코프로 BM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있지만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고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뤄냈죠.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년 만에 반등했다고 합니다. 이 호실적이 이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주가도 7%가량 올랐죠. 이러한 호실적이 올해도 이어질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단순하게 쭉 IR 공고 내용을 본다라고 네. 하면 노무 비용이 절감된 부분들, 인센티브 비용이 나가지 않는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반영이 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화력과 수력, 원전, 특히 이제 국내의 매출을 통해서 해외 매출이 조금 더 줄어드는 흐름들이 있고, 매출과 영업이 크게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진 않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매매의 한 80%를 차지하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쭉 이어져가는 흐름보다는 아마 단기적인 이슈에 반영이 된 오늘 주가 반등일 것 같습니다.
올해 호실적이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 정말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뭐 전기세는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고 또 원자력은 정부 정책이다 하니까 뭐 점진적으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말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한전 KPS는 사실 실적보다는 원전에 대한 좀 수주 산업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네. 올해 작년 같은 경우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빠졌다는 이유도 원전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연됐던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주가가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2009년쯤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시에는 이제 본수주가 이제 채택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굉장히 이제 폭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체코나 폴란드나 다양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때 공사했던 부분들도 이제 완공이 됐고 한전의 KPS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추후에 어느 정도 인지는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전반적인 이런 원전 관련주들은 하나의 본수주가 나와야 주가가 움직인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에 이런 실적 관련 뭐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 부분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 KPS에 대해서도 그럼 두 분 다 뭐 원전, 원자력 수주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전 KPS는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은 꿈비라는 신규 상장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공모할 때부터 분위기가 좋았고 따상상을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 또 3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아가구 넘버원 브랜드다라고 소개하는 기업인데 두 분 다 꿈비라는 유아가구 브랜드 알고 계셨습니까? 상장 전후에 좀 관심은 좀 있는 상태였고요. 왜냐하면 상장 이후에 유통 물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최근에 좀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하고 이제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관심을 두고 정책적으로 좀 드라이브가 건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공모가 밴딩이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공모가 대비 3배 정도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은 있었는데 시장에서 워낙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작은 가운데 이틀 동안 거래 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좀 올라온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유아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쓰는 게 선물을 할 때 태어난 이유 그리고 돌 그리고 성장할 때 부분도 선물을 하잖아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를 갖고 좀 산업이라든지 업력을 좀 준비하는 흐름이었고 상대적으로 2014년도부터 회사에 좀 들어왔던 흐름이었는데 아마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특히 오가닉이라든지 그리고 범퍼 침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뭐 3살부터 한 6살까지 성장하면서 네.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주가 수준이 현재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는 IPO 시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한파가 몰아쳤다라고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 올해는 좀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거든요. 뭐 스튜디오 미르도 따상을 기록했고 IPO 시장 올해는 좀 괜찮아질까요? 근데 대부분 IPO 올해 상장했던 부분들이 대략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꿈비도 원래는 400억짜리 시가총액이었지만은 오늘까지 해서 대략 한 1,200억 정도 시가총액을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IPO 시장에서는 올해 좀 그런 부분이 좀 특색이 좀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지난주에 오아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기관 쪽에서 공모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 네.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내일 청약이 좀 이제 공모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오아시스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IPO 시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배송 이제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꿈비는 워낙 이제 유아 쪽으로 해서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쪽 시장이 조금 크게 좀 보여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상희 사장님도 네. 그거였죠. 쌈지엔터도 이제 중국 시장이 OTT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이제 꿈비도 일본이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산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꿈비는 좀 추후에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핫한 이슈 모조리 파헤쳐봤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